오늘 오늘 그 포용과 혁신 목요 포럼에서 발표할 영광을 가지게 된 김효익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주제는 통합돌봄 추진의 의미와 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시간이 45분 정도 해달라는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른 데도 아니고 뭐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전문가들이 모인 포용과 혁신에서 어떻게 발제를 해야 되나 고민이 꽤 되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이제 45분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45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한 주제라서 이제 어디다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꽤 고민스러웠어요. 그런데 이 토론자가 종식 교수님이고 사회자가 또 박능호 장관님이고 이랬다는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아니면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홍식 교수님이 이제 복지적인 관점에서 토론을 잘해서 보완을 해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어, 이 통합돌봄의 좀 콘텐츠를 들여다보는, 왜냐하면 이거는 통합돌봄은 여러 가지 이 정책이나 사업들을 통해서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돌봄이 이루고자 하는 이제 이상으로 가까워 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가 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홍식 교수님께서 토론문을 써주신 거를 보고 이제 사실은 발제보다 더 훌륭한 제2의 발제를 써주셔서 옳다거나 잘됐다. 제가 이제 드리지 못하는 말씀의 부분을 종식 선생님이 이제 다 얘기를 해 주실 거니까 나는 그 마음의 짐을 좀 더는 그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작전이 잘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종식 교수님의 제2의 발제를 들으시면 제가 이 시간 관계상 하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이제 다 들으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은, 어, 이, 잠깐만요. 예. 이제 배경과 의미, 개념과 전략, 추진 과정, 현 정부의 임무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우선 이제 배경과 의미를 좀 설명을 하는데 아마 조 교수님이 말씀하실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저는 한국에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이 그래프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보시는 그래프일 텐데, 이거는 제가 노무현 정부 초창기에 미래사회위원장이라는 지금의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장과 같은 자리를 맡았을 때 만들었던 그래프인데, 그 이후에 꽤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1960년도에 이게 유년 인구, 노년 인구,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인구 피라미드를 말하자면 옆으로 피고 이거를 한 세기 동안의 그림을 쫙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금방 그냥 이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게 이 유년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 그리고 노년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20세기 후반에 어떻게 늘어났다가 21세기로 들어가면서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아주 그냥 금방 이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저는 1960년도에 제가 52년생이기 때문에 8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5년 간격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코호트 이동을 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제가 만으로 74세가 되는 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이 코호트 이동을 한다는 걸 보면 왜 이렇게 노년 인구가 빨리 늘어나는지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있던 유년 인구들이 인구 코호트 이동을 해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노년 인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라는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생산 가능 인구의 위축이라는 이 부분에 사실은 이제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미래사위원장 때도 이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이해도 했지만 대책도 금방 생각이 난 게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유년 인구, 노년 인구를 75, 65세가 아니라 75세 정도로 진짜 파란색이 되게끔 하면 이게 고령화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 그냥 단순히 정년 연장 또는 뭐 노인의 정의를 바꾸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사람들이 진짜로 건강하고 진짜로 이제 평생학습을 통해서 능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평생 고용 정책을 통해서 노년 고용 정책을 통해서 이 생산 활동을 하고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이제 풀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이 파란색 인구 중에 사실은 하얀색 인구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하얀색 인구는 학생, 배우는 학생과 이제 여성, 그리고 장애인 세 가지가 있는데 학생 부분은 좀 접어두기로 하고, 여기 있는 이제 장애인과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 참가율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활률을 올려주고 장애인들의 경활률을 여러 가지 방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동성 문제라든지 뭐 작업 보조 문제 이런 거를 풀어서 일을 할 수 있게 정규 노동자가 될 수 있게 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그러면은 이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능하게 만들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고 여성이 이 경제활동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인 부분이 돌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 단위, 개인 단위의 돌봄 문제, 돌봄 부담의 고통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측면이 이제 인구 문제를 들여다보자면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돌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이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이 80년도에 60년대부터 80년도까지 태어난 이 한 20년간의 요 인구 덩어리가 사실은 한국의 그 인구 세그멘트 중에서 가장 덩어리가 큽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이 근처에 와 있는데 25년이니까요. 40년도가 되면 이게 완전 노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는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60년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요거는 종형이라고 하고 벨 타입이라고 하고 요거는 항아리 포 타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인구학을 배울 때 배운 요 세 가지 유형의 인구 구조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가분수형의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 큰 덩어리의 이 세그멘트가 올라가면서 밑에는 아주 잘록하게 되어 있는 이 현상 때문에 고령화가 빨리 일어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그멘트, 이 사람들이 사실은 광의 386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보적인 성향이 제일 강한데 지금 이 꼭대기에 있는 이 태극기 부대의 노인들이 점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노인의 주축을 형성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는 아주 본격적인 이제 이 노인 정치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데 그 노인층을 구성하는 세대는 상당히 진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설사 지금 여기 20대에서 이 보수층이 이좀 늘어나더라도
그 20대 보수라고 하는 거는 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서 이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쪽수가 굉장히 적죠. 그런데 여기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상당 시간 동안 한국의 이 전체적인 정치적인 지향은 진보성을 상당히 띠고 이 사람들이 강한 발언을 할 거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광해 386 세대들이 그 지금의 노인들, 파고다온 노인들처럼 수용시설에, 노인시설에 들어가서 이 집단 생활을 하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는 또는 정치적인 주장은 앞으로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 문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는 이제 더 이상 65세 이상, 65 플러스 이런 분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65세부터 74세까지의 전기 고령자, 중기 고령자, 85세 이상의 이제 후기 고령자를 나눠봐야 이 노인 문제의 진정한 이제 의미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1930년 때의 전기, 중기, 이 후기 고령자와 1960년대쯤 가서 보이는 전기, 중기, 후기 고령자를 보면 후기 고령자가 대폭적으로 비중이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노인이 다 똑같은 노인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후기 고령자 비중이 커지는 그런 이제 노인 인구 구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지금 전기 고령자 65세부터 74세까지 이 그룹을 전기 고령자가 아니라 후기 중년층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노인 문제의 상당 부분은 풀릴 수 있다. 이제 그 전략을 앞으로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에서 이제 강하게 지향을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부양비의 비약적인 증가는 건강 활동적인 노인으로 상쇄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그 보건의료, 사회복지, 돌봄, 이 고용, 평생학습 이런 종류의 사회정책들이 얼마나 잘 이게 구사가 되느냐에 지금 이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거를 그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게 이제 1인 가구 비율인데 1인 가구 비율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건 노년층에서 보이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독립해서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가구가 형성이 되면 2인 가구에서 3인, 4인 가구가 됐다가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이제 둥지를 떠나게 되고 그러고 이제 그 둘이 살다가 위축기 가족 주기를 지나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제 1인 가구가 되는 거였는데 최근 들어선 이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29세 이상의 1인 가구 중에 그 79%는 이 29세 이하에서 가구 구성을 하는 그 가구 중에 70, 80%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을 한다는 거죠. 30대가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좀 주는데 40대, 50대가 돼도 4분의 1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혼 가구이거나 아니면 이혼 가구인 거죠. 그러니까 40대, 50대의 이 1인 가구들은 만약에 이제 이 가구들이 그대로 이제 코트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상태로 늙어지면 이 앞으로의 그 돌봄 문제는 정말 이제 심각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1인 가구를 구성하고 사는 요 사람들은 앞으로 늙어서도 그 돌봐줄 그 사실상의 확대 가족이 없는 거죠. 지금의 노인들은 설사 가구 구성은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사실상 따로 사는 자녀, 손자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서포트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건 진짜 백이 1인 가구가 되어서 나이가 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사회적 돌봄밖에 이 가족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지금 배태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장애의 중요한 이제 대책 그 집단인 이제 목표 집단인 장애인 쪽을 이제 그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은 이제 젊어서는 장애인들이 많지 않고요. 사실은 비중이 그 숫자가 이제 6, 7, 19세가 되면 이제 피크를 보이다가 이분이 돌아가시면 숫자는 줄어드는데 요거는 절대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인구 중에 장애인이 점하는 비율인데 80세가 넘어가면 보시다시피 4분의 1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장애인도 나이와 인구 구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장애인도 동시에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연령별 장애인의 구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지금 19세까지 유소년기의 그 장애인 구성은 압도적으로 이 발달 장애가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적 장애고 요거는 자폐성 장애인데 이제 이 지적 장애 다운증 같은 지적 장애나 또는 자폐성 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 비중이 서서히 줄면서 이 지체 장애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중년이 되거나 이 초기 노년 단계, 전기 노년 단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체 장애가 지배적이죠. 그런데 후기 이 고령자가 되면 80대 이상이 되면 이 청각장애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제 귀가 멀쩡하게 잘 들리시다가 나이가 드시더니 귀가 들리지 않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이 청각장애가 비약적으로 늘어나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시각장애도 동시에 늘어나는데 요즘은 안과가 발달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시각장애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백내장 수술도 하고 망막도 요새는 다 치료하고 하기 때문에 이 눈이 안 보이는 병이 별로 남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각장애는 그렇게 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젊어서는 발달장애, 중노년엔 지체장애, 그리고 노년에서는 감각장애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 장애의 구성은 나이와 함께 장애 종별이 이게 변하는 이거를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돌봄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어서 이제 노인 돌봄은 이 노년층만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은 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평생 동안에 이걸 따라가면서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해 줘야 되는데 젊어서의 구성과 이 중년, 노년의 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곧 이 말하자면 장애 유형이 굉장히 변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 맞춤형으로 장애인 돌봄을 만들기는 기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흔히 돌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 노인 돌봄보다 치매 노인 돌봄은 2배쯤 어렵고 장애인 돌봄은 4배쯤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이제 포용과 혁신의 이제 선생님들도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건 이제 전체 인구의 연령별 그 이제 구성도 우리가 흔히 보는 인구 피라미드인데 장애인들로 그 인구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압도적으로 노인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사실 좀 패러독시칼한 건데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평균 수명이 훨씬 짧아요. 장애인들은 이제 이 비장애 인구,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7살 정도 평균 수명이 짧다고 하고, 그리고 뭐 특히나 그 지체, 뇌병변, 요런 장애인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거든요. 발달 장애가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느냐면 이분들이 빨리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적장애나 이 자폐성 장애 분들은 그 제가 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는 성인이 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40대까지 사시는데 40대를 넘어가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장애인은 고령 장애인이 절반을 넘거든요. 55.4%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노후에 신규 장애인이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은 노인층에 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맞추어서 장애인 돌봄도 구성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건보 자료를 가지고 국립재활원이 매년 이제 통계 자료를 내는데 이걸 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만성질환 유병률이 보통 2.5배, 4배, 그러니까 한 2배에서 4배, 4배 정도 많습니다. 만성질환 개수도 2배쯤 많고요. 이게 치매도 비장애인보다 7배, 뭐 이런 식으로 더 걸리거든요. 이런 종류의 이제 그래프가 이 중에 제가 일부 발췌를 한 것인데 이런 종류의 그래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 병덩어리 같은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돌봄을 구성하는 데는 이게 이런 난점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돌봄과 좀 근접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 전통적 돌봄, 전통적 사회에서의 돌봄의 유형, 요컨대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동네 공동체적인, 말하자면 지역사회 공동체, 시족 공동체, 이런 종류의 돌봄, 전통적인 돌봄 유형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의 요인은 도시화 산업화를 하는 거죠.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1차 산업, 농업이 줄고 또 주거 공간도 단독주택, 시골집 모습, 시골 동네 모습에서 공동주택으로 그리고 지금은 뭐 마을, 골목 뭐 이런 문화가 다 소실이 되고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지은 아파트는 뭐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리면 옆집 볼 일이 하나도 없는 이제 이웃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이 상황. 그다음에 그래서 시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이제 이 말하자면 소통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이고 그냥 이제 유산처럼 남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노인 돌봄 그래도 효도에 신경 쓰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이 남아 있는 유산은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이 상황. 에서 이제 돌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지난번 신문에서 연합뉴스에서 따다가 이제 그래프를 여기 이제 GDP가 올라가는 모습, 총인구가 올라가는 모습,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 이거를 이제 쭉 그렸는데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돌봄과 직접 관련되는 농림어업의 비중,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중은 1.5%이고 도시 지역에 사는 인구가 이제 90%를 넘어서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성역할의 충돌이 이제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래서 이제 페미니즘에서 돌봄 이론이 굉장히 발전을 하는 배경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평생 교육 연수 이런 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미 한 20년 전쯤부터 이게 남녀의 교육 수준은 완벽하게 똑같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 남성과 여성의 그 조건은 동일하게 된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현저한 차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성 경황률은 꽤 올라갔지만 지금도 여성 경황률과 남성 경황률은 이 상당한 차이를 거의 1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갭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중요한 부분이 여성이 아동 돌봄, 노인 돌봄을 다 이렇게 맡아야 되는 이 상황에 상당히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 안에서도 여전히 성차별이 있다. 이거는 노동시간의 여성차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고,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도 이제 지체가 되고 있어서 가사노동 여전히 이제 여성의 책임이다. 이건데, 이거를 조금 더 잘 보여주는 자료가 이게 통계청이 생활시간 조사를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트레이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남자만 돈을 버는 그 전업주부의 경우인데, 2019년 기준으로 보자면, 이 여성은 전업주부는 5시간 41분 가사노동을 하고 남성은 53분 가사노동을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똑같은 시대의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맞벌이니까 남자도 여자도 둘 다 회사를 갔다 와야 되는데 가사노동 시간은 여성은 3시간 7분이고 남성은 54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외벌이 부부의 경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가사노동 시간은 기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요거를 처음 이제 트레이스를 하기 시작한 미래사위원장 할 때 시간은 32분에서 3시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동안 15년 동안 이게 이, 이 변화는 불과 12분 늘어난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성은 3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8시간, 집에서 3시간, 그러면 11시간이고 그럼 이제 수도권에 출근 1시간, 퇴근 1시간 하면 3시간을 노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고 있으면, 여성이라들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지 하는 거가 너무나 이제 뚜렷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서구에서는 이게 어떠냐 그러면 서구도 뭐 여러 차이가 있지만 그 점점 더 그 가까워지는 패턴은 남성 2시간, 여성 2시간으로 반반 가사노동을 나눠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쿠라파 같은 데서의 패턴이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양성이 이제 가사노동을 분담을 하게 되면 부쿠라파에서는 그래서 여성 취업률이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출산율도 올라가는 이 현상을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을 역설적인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을 풀어주는 방식은 뭐겠어요? 당연히 이게 돌봄이 되고 이 가사노동을 어떻게 이 소위 이제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성별분업을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돌봄이 굉장히 그 중요하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픽하게 표현하자면 전통의 사회에서의 성역할은 여자는 집안일을 하고 남자는 밖에 나가는 거였는데 현대 한국에서는 여성은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남성이 집안으로 들어와 주지를 않는 현상이거든요. 위에 그래프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가사노동과 이제 바깥의 노동을 반반 부담하는 형태로 가야 이 돌봄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전통 사회에서의 돌봄은 공동체는 살아 있었지만 이거를 부활시키자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여성의 희생을 이건 전제로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성의 어떤 거의 노예 노동에 가까운 이 희생이 없었으면 아마 전통사회 돌봄은 유지가 없었을 텐데 현대 사회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가지가지 이제 이 지역사회 공동체 뭐 등등이 사라져 가면서
이게 이 돌봄은 핵가족 안으로 응축되고 이게 여전히 여성에게 남겨지는 이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핵심적인 문제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이 일어나고 결혼을 기피하고 또 이 결혼을 한 부부도 출산을 기피하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그 가사노동 내지는 아동 돌봄 부분을 피하는 방식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피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있는 부모는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노인 돌봄은 시설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출산 고령화도 여기서는 이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사실은 이게 돌파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이제 돌봄 부담, 죽고 싶다는 정도의 돌봄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거고, 이 얘기를 길게 한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 돌봄을 출발시키는 이 현재의 상황, 한국의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 돌봄을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한 이제 발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돌봄의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큰 덩어리가 애 키우는 문제, 노인 모시는 문제,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장애인 가족을 모시는 돌보는 문제, 그리고 그 집안마다 이게 때때로 환자가 늘 발생을 하는데 그 환자가 그냥 그 급성기 병으로 빨리 나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인 크로닉한 케이스로 가면 이게 엄청 부담이 되어서 이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문제, 영케어러는 이게 다른 사람이 없어서 젊은 사람이 20대, 30대 청년들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부모를 모셔야 되는 문제, 그 심지어는 간병살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그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뭐, 없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그 상태에 있고, 이거보다 훨씬 광범위하게는 이게 이 가족, 특히 여성이 경력단절을 하는 문제인데, 경력단절은 흔히 아동 돌봄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돌봄과 미래가 조사를 해보면 노인이나 장애인 때문에 경력단절이 생기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별 분업이 굉장히 한국은 심하기 때문에 이 여성이 돌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을 초래하느냐면 노인과 여성의 복지가 충돌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갈등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집안의 딸이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하면 노인은 편한데 그 모셔야 되는 며느리나 딸은 자기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고 만약에 여성이 노인을 모실 수 없다. 하게 되면 그 노인이 갈 때라고는 이게 시설밖에 없다. 요양원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집집마다 이게 여성의 복지와 노인이 복지가 이제 충돌하는 그 먹구름이 한국의 가정의 집집마다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가정들은 이 돌봄의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청이 이게 공식적인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 무급가사노동의 가치, 이제 무급가사노동이니까 GDP에는 안 들어가지만 만약에 이거를 유급으로 이걸 환산했을 때 무급가사노동을 유급으로 환산하면 돈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490조고 GDP의 4분의 1이고 이 막대한 그 가사노동을 여성이 72% 담당을 하고 있다. 이거는 학자들이 그냥 추정한 게 아니라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 돌봄의 대안이 되는 시설 돌봄은 어떠냐? 이게 개인이 상실되는 효율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테레비 보고 똑같이 자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고 질적 수준의 불신이 심하면 뭐 인권 침해도 끊임없이 보도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그 가족 돌봄의 집에서 모시자니 너무 힘들고 시설에 보내자니 죄의식에 빠지는 이 함정 속에 지금 한국의 가족에서는 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는 인구 문제로 이 돌봄이 중요하고
가정의 단위에서는 이 개인의 행복, 가정의 소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원래는 이 돌봄 부담은 장애인 돌봄의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노인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노인은 효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지. 감히 제 기억으로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노인 돌봄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노인은 효도를 하는 거지, 뭐, 노인을 돌본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장애인은 좀 심각했어요.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정신장애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자녀 중에 하나가 미쳤다. 저 집 딸이 미쳤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게 되면 이거 이제 카메라 어마어마하게 꺼놨는데.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끌어안고 사는데, 대부분은 끌어안고 사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으면 시설에 집어넣는데, 아까 얘기한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어려서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한국의 장애인 시설에 있는 장애 그 시설 장애인의 대부분은 지적 장애입니다. 중증 지적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려서 들어가 가지고 평생 동안을 이 말하자면 장애인 시설 밖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21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탈시설화 운동이 빡세게 벌어져 가지고 충돌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노인이 늘어나니까 노인 돌봄이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노인도 대부분은 지속적 가족화로 버티고 삽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가족회의를 하죠. 그래서 책임을 좀 분산시키면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시설에 넣자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가족들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시설에 들어간 노인 본인도, 나는 지금 이 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서 못 나온다. 이거를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은 여기 용어들을 보면 가족화 아니면 시설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지역사회 돌봄은 어떻게 하면은 탈시설화와 동시에 탈가족화를 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시설화를 하면 이거는 이제 시설에 있는 걸 빼온다는 뜻뿐 아니라 집에 있는 분들을 여기에 들어가는 걸 최대한 피해주는, 그러니까 예방을 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탈시설화 또는 비시설화와 함께 그렇게 하려면 가족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니까 동시에 탈가족화를 하는, 어떻게 하면 탈시설과 탈시설을 동시 달성하느냐, 이거가 이제 지역사회 돌봄의 이제 기본 콘셉트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거의 이게 되어서, 최대한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을 다 지킬 수는 없겠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그래서 목표가 지역사회에서 본인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인데, 문제는 요거는 목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달성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수단이 뭐냐가 문제인데, 다양한 양질의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편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하든지 당사자가 또는 기관 방문을 해서 집에 살면서 기관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국가와사의 책임성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이제 긴 비전으로는 새로운 공동체 구성, 성별 분업에서 여성이 독박 쓰는 이 문제를 풀겠다. 이제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이제 말하자면 양대축이고, 그런데 집에서 사시려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려면 플레이스가 있어야 되니까, 이 플레이스가 좋은 집을 마련해, 주거를 마련해 줘야 이제 거기서 이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3대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비스 구성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는데, 서비스 구성은 여기 이제 이 본인과 가족이 있고요. 본인과 가족이 보건과 보건의료와 복지요양의 양대 요소가 있으면 이거를 이 본인의 그 필요에 따라서 이거를 적절히 배합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증에 걸려가지고 석 3년 동안 편찮으셨다. 이렇게 된 노인이 하나 있다고 치면 당연히 그 사람은 헬스 니드와 소셜 니드가 동시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거 복합 니드라고 하는데 이 복합적 니드가 발생하니까 처방도 복합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떻게 풀고 있느냐 그러면 이 복합 니드가 발생한 노인을 놓고 아픈 부분은 병의원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이 그 소셜 리드 부분은 건봉단에 청구해서 요양보호사나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받아가지고 각자 알아서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돌봄은 이 두 가지를 연계하고 통합해서 한 묶음으로 그 비빔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비빔밥을 배달해 주는 방식이 하나는 방문을 해가지고 의치 약한 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여기를 방문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아웃고잉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가서 주간보호 서비스에 가서 낮 시간 동안을 보내고 오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듯이 노인애들은 노치원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하준을 왔다 갔다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이라고 하는 거가 차일드 케어에서의 데이케어인 거고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야간 보호, 주야간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덜트 케어에서의 데이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양대 서비스를 대폭적으로 강화를 하면 그리고 이 집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서비스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집을 집게조도 해주고 복지주택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면 집에 있으면서도 가족의 부담은 대폭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그 그 작전을 세우는 것이 지역사회 돌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던 병원이나 요양원, 뭐 장애인 시설, 이거는 이걸로 끝이냐? 그러면 없어져 되느냐? 그러면 저는 이게 말하자면 장애인 인권 선언에 비하면 탈시설화의 정신을 강하게 말씀을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단순간에 없어지기는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요는 이 체제가 돼야 여기서 장애인을 빼올 수가 있는데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빼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필요할 때는 노인들, 장애든 입원 입소를 하는데 여기서 다 돌아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이게 문제지 만약에 여기서 사회복귀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적절한 때 퇴원 퇴소를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또 집에 와서 있다가 여차하는 순간 들어갔다가 또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순환적 돌봄 체계를 만들면 이제 이거를 이제 활용하고 이제 그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방문 서비스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방문 서비스는 우선 방문 복지가 있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폭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이게 중증 치매, 중증 장애 같이 전문성 있는 수준으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킨다. 이런 개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지금 거의 방문을 하는데 하지 않는데 사회복지사도 방문을 해가지고 생활실태 파악도 하고 여기에 학대, 고립, 고독사, 자살 위험 신호도 발견하고 장애인들의 의견도 파악을 하고 이래서 이게 장애인 참여가 되고 사고 예방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사회복지사 방문을 늘리는 요 방식이 이제 세모녀 사건 같은 거를 줄이고 고독사 뭐 등등을 줄이는데 이제 이 이상의 좋은 방식은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도 대폭 이 방문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사들은 늘 병원에서 기다리는 입장에 있었는데 이 지역사회 돌봄에서는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재택의료를 하고 간호사하고 팀을 만들고 영양사가 꼭 붙어줘야 되고요. 이게 영양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으면 노인이나 장애인 이 건강은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지가지 이제 의료적인 서비스가 가고 그리고 요새는 그리고 이제 약사도 가는데 약사가 가서 뭐 하느냐 그러면 한 보따리씩 다 약보따리를 들고 계시는데 노인네들이 만약에 약사가 진짜 가서 한 경험담을 들어보면 그 약의 태반은 이 유효기간 지난 약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혈압약 같은 걸 2중, 3중으로 드시는 일도 꽤 있어가지고 가서 약 정리를 해드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병이 예방이 되고 만약에 고혈압약을 2중으로 들고 계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연히 생각나는 게 그분 무사할까? 무사하지 않죠. 넘어지시거든요. 넘어지시면 또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져요. 그냥 간단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고관절이 부러졌다. 이쯤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 약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치과 의사도 가게 되는데 치과 의사가 가서 뭐 할까 싶지만 여기 이 치과 의사 이게 초음파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치과 세트를 이거를 갖고 가면 전기만 꽂으면 이 여행 가방 같은 곳에 덴탈처에 있는 기능이 꽤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스케일링도 해주고 이제 치과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예서 치매 노인 같으면은 예서 3년째 틀니를 한 번도 빼지 않는 그런 이제 노인들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니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뺐다 이러면 구강유상 상태가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제 상황을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엑스레이 기계나 초음파 기계 요거를 이게 정말 그 사진기 같은 기계가 발전이 돼서 이거 들고 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이 휴대전화 가지고 이 휴대전화에다가 비춰서 사진을 판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활, 그러니까 물리치료, 작업치료 이런 걸 집으로 가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제 한국의 노인 장애인 치고 재활에 필요가 없는 사람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 주야간 이용 서비스도 대대로 이제 다양하게 확충을 해야지 된다는 거고, 그런데 얼마나 필요하냐, 한 5만 개쯤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미래사회위원장을 할 때 이 어린이집이 딱 요만큼 한 5천 개쯤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개냐 그러면 3만 5천 개인데 이게 4만 개였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애들이 줄어드니까.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면 어린이집은 동네마다 있죠. 아파트마다 있는데 저는 노인이나 장애를 위한 데이케어 센터도 어린이집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야 이제 노인 장애인들이 데이케어 센터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가족 휴식 지원 서비스입니다. 인데 이거는 뭐냐면 치매 노인이나 중증 뭐 뇌병변 장애 이런 그 가족들은 1년 12달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단기 보호는 말하자면 돌봄 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증 치매 노인을 맡아주는 거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돌봄까지 해주는 그 대신 이제 가족들은 뭐 며칠이라도 휴가를 좀 갔다 오는 이런 서비스가 리스파이 서비스가 없으면 지역사 돌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이제 그 역할 변경을 해서 죽을 때까지 모시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를 해야 되고 개인화된 생활을 하도록 바꾸는 이런 작전을 써서 이게 말하자면 탈시설과 탈가족화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게 보건의와 복지 요양을 연계 혼합하느냐는 방식에서 이게 의사들의 영역인 이 부분에서는 복지 요양이 강화가 돼야 되고 의료 사회복지 이런 부분이 강화가 돼야 되고요. 반면에 시설에는 의료 쪽이 강화가 되는데 현재는 이제 작업치료, 물리치료는 여기에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되었는데 그 이상으로 이제 의료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이게 의료기관과 복지기관의 그 벽 같은 거를 좀 허물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 두 개를 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물적 자원 얘기를 해주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이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차장님이 아닙니다. 판단하셔서 뭐 계속 충분히 시간을 하려면 가지고 하는데 하십시오. 아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해도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네, 이사장님, 네네. 그 통합 돌봄의 어떤 필요성이나 구체적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는데, 물적 자원도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음, 그것까지 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좀 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좌장님이 또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요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요컨대는 이제 이게 노인이나 장애인의 주거의 스펙트럼은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이제 이건 그냥 집이고요. 끝에는 급성기 병원,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뭐 이런 종류의 급성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급성기 병원에 들어있는 노인과 장애인을 쉬어보면 아마 수만 명이 될 겁니다. 이제 스펙트럼을 쭉 보자면 지원주택은 요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복지주택이다. 그러니까 청소 빨래 이거를 해주는 실버타운 같은 이제 그런 종류의 복지주택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룹홈이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우리나라 법적 기준은 요게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좀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양원 또는 장애인 시설, 그 다음에 장기병원, 이제 급성기 병원, 이렇게 이제 나와 이제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주거 환경의 개량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거는 이제 이 주택개조입니다. 주택개조는 이게 노인 장애인들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모님 모시면서 보면 이게 단차 이게 문제죠. 그냥 화장실에는 한국 화장실은 반드시 단차가 있고 또 현관에서 신발 벗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또 단차가 있고 베란다에 나가려면 또 단차가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제가 소아마비를 전에 좀 알고 지금 알았고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는 가끔 저도 경험을 하는데 이거 단차 문제가 꽤 심각합니다. 그 벽에다가 그래서 안전 손잡이 같은 걸 달아주기도 하고 문의 크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문의 크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국의 문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한국의 문 중에 가장 크기가 큰 문은 어떤 문일지 혹시 아시겠어요? 가장 큰 문. 가장 큰 문은 현관문입니다. 현관문은 왜 넓으냐 하면 사람 때문에 넓은 게 아니라 장롱 때문에 넓습니다. 이삿짐이 드나들려면 현관문은 넓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문은 좁게 만들어 놓습니다. 화장실 문이 좁기 때문에 휠체어를 탔거나 또는 뭡니까, 보행 보조기를 다 쓰는 노인들은 이 화장실에 드나들기가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또 거기서 미끄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안전한 집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주택개조와 동시에 그러면 뭐 노인네들은 집에서만 사나 집만 안전하면 되느냐 하면은 동네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국의 보도블록은 이게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이게 목발 짚거나 휠체어나 이런 이 유모차를 끌고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 교통수단도 문제고요. 이 건물들이 승강기는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작은 이제 그 중소규모의 빌딩들은 흔히 이 현관 앞에 이 계단이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서너 개의 계단이 이 휠체어 탄 장애인은 완전히 절벽이 되는 거거든요. 그 방 안에 아무리 이게 그 승강기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할 적에 이런 모델하우스를 원주에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공단이 원주에 있어서 이제 이걸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침대를 이게 그 울타리 있는 침대로 바꿔줬고요. 얘고 요거는 이동식 변기고 이거는 이제 그 휠체어인데 이게 누워있는 예를 들어 중풍에 걸린 아까 그 3년 동안 중풍에 걸렸던 노인을 예로 들자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옮겨가는데 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 그래서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이걸 잡게 해줬고 미끄럼 방지틀을 세워줬고요. 여기는 이게 이 미끄러지지 않는 식기와 식탁을 만들어 놨고, 여기 이 싱크대는 다리가 좀 잘록한데, 요거는 리모컨으로 높이 조절이 돼서 휠체어 탄 장애인이 앉아서 설거지를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가족들은 요게 들어 올려서 쓰고요. 수납 공간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요게 주로 내려와 가지고 휠체어 앉아서 이제 수납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것도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도구는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쓰실 수가 없지만 파킨슨이나 또는 뇌병변들한테는 이런 종류의 이 숟가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난간을 전부 붙여줬고 이제 이 기둥 세우고 미끄러지지 않게끔 해놓은 화장실의 이제 사례입니다. 이제 그 2단계를 넘어가면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서포티브 하우징, 아까 얘기한 지원주택이라는 건데 이건 1, 2인용 가구용 임대주택이면서 물리적인 공간 집과 이 서비스가 생활을 지원한 서비스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거와 지원 부분이 있는데 지원 부분은 뭐냐 그러면 공동의 식당이 있고 공동의 거실이 있어서 여기는 뭐 그냥 한 10평짜리 1인용 독신자 아파트 런 건데 공동 거실에서 모여서 이제 하루를 지내는 거죠. 이 주거지원실은 요거는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실 같은 건데 이 주거지원실에서 이 사람들의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거 부자들을 위해서만 이게 공급이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게 중산 중하층이 입주 가능하도록 사회주택으로 대대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노인의 10%를 공급을 했고요. 독일은 2%를 공급을 했는데 요거를 10%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한국의 노인이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이런 복지주택을 100만 채를 덴마크에서는 공급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한국에도 이런 종류의 노인 장애인 복지주택이 100만 채쯤 공급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집에 이 중산층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한국의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제가 이제 시차를 갔을 때 일본에 이제 이 지원주택인데 이런 집에 가면 양쪽에 이제 복도 양쪽에 집이 있고 이게 집주인인데 요게 저고요. 여기 보면 그 단칸방이죠. 칸막이를 좀 해서 이제 자는 공간, 이제 생활 공간이 있는데 여기 이 사진이 그 중요합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게 전부 요 주인 아저씨의 물건들이거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주인 아저씨는 시설에 들어가서 단체 생활을 자기 생활을 버리고 단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월세집에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즉 이분은 여기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진들이, 이 물건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동 거실은 이거는 이제 거실을 카페처럼 만들어 놨고요. 이게 매일 이제 새끼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이고 주거지원실은 마치 이게 병원의 간호사실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이 직원이 이제 이런 직원이 이제 밤낮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죠. 방방의 모니터링을.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데, 그럼 이거는 한국에는 없고 외국에만 있는 거냐? 그러면 한국에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 청양군에 이게 LH에서 이런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내, 그 지원주택 부분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복지 시설을 일반 주민을 위한 그 복지 시설을 같이 여기다가 복지관도 있고 이런 운동시설도 있고 이런 거를 같이 여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도 이거는 이제 덴마크에 가서 제가 보고 온 건데, 이건 덴마크의 이런 지원주택인데, 이거의 한 층을 시각장애인 지원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구조를 보면 여기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줄이, 이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이게 잡고 갈 수 있도록 난간도 있고, 계단마다 전부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굴러떨어지지 않게 했고, 여기에 이제 이 픽토그램은 그야말로 대문짝만하게 해놨는데, 이거는 약시들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게 전맥만 있는 게 아니라 약시가 훨씬 더 많거든요. 화장실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조명을 엄청 밝게 해서 우리는 이제 가면 막 눈이 부시는데, 약시들은 그러면 물체 식별이 가능하거든요. 화장실이 있고 이러면 언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 이런 데면 이게 이 휠체어 탄 장애인들도, 뇌병변 장애인들도 이런 데 가면 충분히 살 수 있겠네. 이런 건축적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LH가 장애인 지원주택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도 횡 뚫린 방이 있는데, 이거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려면 이런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라고 없는 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장비와 물자들인데, 침대부터 보철 보조기, 의료기기, 앞으로 이 의료기기가 이게 무한 발전을 할 거거든요. 부착용도 생기고 등등이 가지가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건데, 이게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뭐냐면, 노인과 장애인을 집에서 모시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이게 당연히 부착용 의료기기를 차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지가지 이제 보조기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조기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앞으로 지역사회 돌봄을 하려면 이런 종류의 보조기기, 의료기기가 이제 무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격 방문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고, 점점 스마트화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침대 요거 뜯어놓은 걸 좀 보시면, 이거 왜 뜯어서 사진을 찍었냐면, 여기 안에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 침대에서 누워서 자는데, 만약에 어떤 노인네가 밤에 자다가 1시간 동안 이게 그 뒤치락거리지를 않는다 이러면, 이 침대가 여기에다가 경고를, 알람을 울려가지고 이 직원이 쫓아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한밤중에 노인네가 뒤치다거리지 않는다는 이제 뜻이 무슨 뜻인지는 짐작을 하실 거고요. 이런 식의 AI, 뭐 스마트 이 발전이 엄청 되어서, 저는 앞으로 지역사회 돌봄이 이런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이 온상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에서 이제 이걸 보면, 여기에 어떤 시설이 있었느냐면 보조기기 센터, 어시스티브 테크놀로지 센터라는 게 있었고, 요 부분은 이제 그 덴마크 시민 중에 새로 노인이 됐거나 이제 보조기가 필요해졌거나, 또는 교통사고 때문에 뭐 이제 다리가 없어졌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그 커다란 집 같은 데 있는 뷔페 같은 이 전시장에 가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지팡이부터 이게 뭐 침대, 뭐 이동 보조, 그 이동 보조기 뭐 등등을 전부 고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딱 피팅이 되는 걸 그 이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보조를 받아서 결정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영구 임대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집수리, 요거는 집수리 부분인데, 집수리를 해주는 것도 같이 해줘요. 요컨대는 장애인 하나가 생겼다, 교통사고 때문에 장애인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가서 집조사도 하고 여기 와서 기능조사를 해서 맞는 보조기기와
주택 개조를 동시에 해준다. 이런 종류의 이제 전달 체계가 저는 이게 이 지역사회 돌봄과 함께 구축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이 통합의 추진 과정 등인데 요거는 조홍식 교수님이 틀림없이 이제 토론에서 말씀을 해 주실 거라서 여기까지만 저는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야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그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우리 조응식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이고, 뭐, 긴 시간, 김용익 선생님하고 또 오랜만에 또 뵙고, 또 아주 좋은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4페이지 정도를 토론문을 썼는데, 뭐, 다 좋은 의견들하고, 그 다음에 또 추진 과정도 또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저한테 맡겼지만은, 그걸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 일단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은 약간 정책적인 차원 파트만 좀 중심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 준비 과정이 왜 2017년이었느냐, 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통합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조금 준비를 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2017년이 우리나라에서 고령 사회가 들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되기 전에 그래서 65세 인구가 14%를 넘는 그 해였습니다. 17년이. 그리고 그 전부터 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익 선생님이 그때 청와대 계실 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고령의 문제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맨 처음 좀 때로 늦었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한 10년 전에부터 좀 되었더라면 하는 것인데 좀 때로 너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때 그 인구 저출산 문제 고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신경을 썼는데 그러다가 그때부터 이제 노인 이 실태 전국 노인 실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단독으로 3년마다 하게 됐는데 2017년이 제4차 노인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핵심적인 그 실태 조사 이거 안에 담길 내용의 주체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통합 돌봄하고 요양 이래서 이 돌봄의 문제 욕구 특히 노령 중점제의 아까 김영익 선생님 말씀대로 점점 나이가 들어 노인들 중에서도 젊은 노인이 아니라 고령 노인들이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아니 돌봐줄 수도 없어요. 가정에서 돌봐주려고 해도 그 정도로 그 80세 이상 되니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태조사에서 2017년에 실태조사를 5월 달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끝납니다. 끝나는데 이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해가 5월 9일 날 그 뭡니까 뭐 출범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이 조사 결과가 2018년 5월 달에 조사 결과가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고 이때 만들어지면서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10월 11월 달 후반부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것이 그때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오느냐 초고령 사회가 20% 인구가 20% 넘는 게 그때 이때 보통 한 2025년 2026년 이때로 추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더 빨라져 가지고 사실은 2024년 12월 달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했는데 그래서 이 돌봄,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있어서 특히 노인, 지금 현재 법에는 노인 그리고 장애인 등 해가지고 전 국민의 사실은 돌봄의 보장이 되겠다는 그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하지를 못하고 제일 급 선무가 이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이 노령층을 해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법이 2024년에 12월 달에 좀 해가지고 의료 요양 및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줄여서 이제 이건 돌봄 통합지원법이라고 그래요. 돌봄에 대한 통합 지원을 하는 그런 법으로 해서 이제 2년이 지난 금년 3월 27일부터 이것이 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2년 동안에 그렇게 된 것은 아마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21대 그 김용희 선생님이 잘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정치적 그 이슈, 그 아젠다의 그 문제로서 이제 설정이 되면서 그 대통령 후보였던 그 말이죠. 두 당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내세우고 하면서 통합 돌봄에 다 하겠다는 것이 다 이야기가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또 6.3 지방선거에도 같이 돼 간다는 게 이제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사회복지사 협회 같은 데를 지금 이게 했더니 정책 10대 요구를 가지고 했는데 그 가운데 10대 요구 중에서 1과 2가 제가 여기 써놓은 거 뭐 보시면 됩니다. 1과 2가 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관련된 것을 이슈의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각 지역마다 이번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제죠. 정책 의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돌봄이라는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은 1970년도 영국에서 이야기됐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쭉 그것이 이제 일본, 스웨덴, 덴마크 뭐 등등 해가지고 국가 복지 정책으로 지금 상당한 OECD 국가들은 대부분 뭐 여기에 굉장히 대부분 다 저출산을 고령이라는 것은 우리 애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됐고 금년에 이제 3월 27일 날 시행하기 전에 3월 5일 날 이재명 정부에 들어가지고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기본 계획을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더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짠다고 돼 있는데 뭐 로드맵을 본 분들은 좀 실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게 그리고 우선은 뭐냐면은 일단 노인부터 하겠다는 것부터 하고 장애인은 조금 빠져 있어요. 일단 1단계에서는 그게 매년 3차 단계까지 하겠다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로드맵이 갖고 있는데 보면은 분명한 국가가 중앙정부의 어떤 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재정에 대한 이 문제들이 좀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자의 그 공급자에 대한 어떤 대책 이 저노동인데 그 저임금인데 이 구조에 대한 이 문제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 사이에서 이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따른 아주 구체적인 그 안들 이것이 아직도 좀 더 부족하게 돼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에 2019년부터는 8개 지방자치 그 선도 사업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시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2년까지 한 2년 동안 또 이루어 왔는데 또 불구하고 현재 그 법에 의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게 돼 있으니까 다 일단은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역 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곧 해야 되는데, 지역별 격차 문제, 돌봄 인력의 부족 문제, 김용익 선생님 거기에 보시면은 거의 뭐 한 50만 명 정도 거의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또 출발하지 않는데 과연 그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저도 조금은 좀 걱정이 되죠. 우선 뭐 제가 볼 때 큰 네 가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정책 대상이 이 노인에만 완전히 집중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물론 뭐 여기는 노인이 연세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뭐 장애 결과가 되기 때문에 노인 장애 혹은 장애 노인이 되는 가 되기 때문에 뭐 장애 노인이라고 볼 때는 노인 편중이라고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돼 있고, 일반 노인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오히려 가정에서는 아까 김선생님 이야기대로 그게 많은데 이 문제가 좀 빠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재정과 돌봄 인프라, 아까 주택 문제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기자재 문제도 나오고 이런 것이 엄청나게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도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오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떤 이 전달 체계, 전달 체계에 대한 아직 미비한 문제들이 있고요. 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돌봄 인력에 대한 부족과 함께 또 돌봄 인력에 대한 좀그 일종의 그 인턴십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부족하다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좀 몇 가지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복지 쪽뿐만 아니고 모든 정책 중에 보면은 너무 오버랩되는 것도 꽤 있고 사각지대가 있는가 하면은 오버랩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노인 돌봄이라고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노인 돌봄에 보면은 주요 정책이 다섯 개 지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건강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일상생활 부분이 있고, 소득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돌봄 서비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인과 관련해서는 농촌이 좀 노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촌 특화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노인과 볼 때는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가 있고, 생활 관련 정책에는 특화된 것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이미 그 뭡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게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득 관련 정책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돌봄은 이번에 법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의료, 요양 그리고 복지가 통합이 되는 이 통합돌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 특화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사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라는 명분의 또 그게 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통합 돌봄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본다면은 앞에 있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의 내용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소득 관련 정책하고 뭐 농촌 지역에 특화된 것하고 없이는 그게 없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도 또 지방자치 쪽에서도 잘하는 지역자치장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우선 목표화되든 어떻든 간에 노인 돌봄과 연계된 또 그런 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복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복지부도 지금 아직 꼼꼼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살펴보지를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면은 대상이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어떤 부분에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원장할 때 보면 이런 것들이 꼭 많이 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그거를 당장 또 그거를 못하고 말이죠. 통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법이 또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어떤 한계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법의 또 경직성 같은 게 우리나라가 흐르고 있는 게, 영미법 같으면 좀 더 그게 플렉시블한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또 이유들이 우리가 막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뭐가 있냐면 평가 체계가 있습니다. 노인 돌봄에 대한 그 예산을 어떻게 지역별로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평가 체계를 보면은 완전히 일에 그 단일화되어 있어요. 그래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에 대한 또 평가 체계도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게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 질적인 게 너무 양적 평가 지표, 쉽게 되는 지표, 양적 지표에만 매달리고 있고 점수제가 되어 있고요. 성과 지표가 가령 예를 든다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이라든가 만족도, 위기, 그다음에 예방을 얼마나 더 잘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어떤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한 비중이 아직도 옛날보다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은 아직도 아주 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는 그런 것들을 또 점수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거 지원 연계, 홍보에 대한 평가 체계 같은 것이 아직도 뭐, 그 점수 조금은 있지만은 이것이 아주 전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화가 돼 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평가 체계가 사실 끌고 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 통합 돌봄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아까 탈시설화, 탈가족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지역성입니다. 지역화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특수한 그 지역에 맞는 그것이 주어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요. 이 탈시설화 과제라는 것은 바로 그게 시설이 지금 있는 시설을 좀 없애가지고 그냥 지역사회로 들어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뭐 지금 이제 당의인들 중에 당의 일부 쪽에서 이제 아주 강한 그게 돼 있죠. 시설에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 센터를 자꾸 만들어 달라.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겠다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그 정신은 좋은데 시설이 또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시설이 없어서는 안 되는. 특히 아까 연세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래서 이 탈시설화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뭐냐 탈시설화가 되려면은 지역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지역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야 돼야 되는데 아까 주거 문제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프라 문제도 그걸 시설로 볼 수 있는 인프라가 아닌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들을 우리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인적 물적 돌봄 인프라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는 탈시설로 인한 시설의 또 기능 전환 문제들이 또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함께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또 주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것이 아까 탈가족화 문제인데요. 이게 또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탈가족화라는 것은 이 돌봄의 어떻게 보면 사회화라고 볼 수가 있죠.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전반적인 사회 공공성을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돌봄의 사회화가 되기 위해서 돌봄이라는 것이 가령 보면은 현재 이미 많은 부분에 아시다시피 노인 요양원이라든가 노인 요양원은 좀 그래도 좀 공공이 많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거의 사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어떤 돌봄 시장이라는 게 있고 돌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양쪽으로 다 돼 있는데, 이미 이쪽에서 많은 부분들이 돌봄 시장 마케팅 파트로 많이 넘어온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봄의 공공성을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 이 전달 체계와 함께 이 그 원칙,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아까 돌봄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내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돌봄의 활성화 전략 등이 필요로 한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 각 그 이 공동의 점점 이 대도시는 다 뭡니까? 농촌에도 돼 있지만은 나는 이 아파트 문화라는 게 공동체적 그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저는 굉장한 어떤 현재로서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아파트 내에 만약 아파트는 그럼 자기 사는 공간이라고 본다면은 기능적인 어떤 이 공동체적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앞에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치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철학을 왜 지역사회 돌봄을 해야 되겠는가 할 때 왜 영국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물론 예산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국가의 그 책무를 조금은 재정적인 그 부담을 들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왔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거기에 보면 가치가 사람 중심 돌봄 가치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가 존엄과 존경의 가치, 세 번째가 포괄적인 접근 가치, 네 번째가 이제 그겁니다.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연대입니다. 연대의 가치인데 그래도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이 그 사람 중심 돌봄인데 이걸 이미 2015년에 WHO에서 이 지역 사람 중심의 통합 돌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과 공동체 지역 사회의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된다. 또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가버넌스와 그 책무성 공공성입니다. 가버넌스와 책무성 그런 국가 책무성이죠. 이걸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서비스 제공의 지금까지 하고 있는 각각 분립된 서비스 제공의 모형을 재정립을 하는데 아까 지금 우리 지역사회 통합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의료 건강과 복지가 좀 합쳐지는 그다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거라든가 이런 그 새로운 공동체를 해 나가는 어떤 그 지역 사회 내에서의 어떤 마을 단위, 아까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마을 단위의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시설이라든가 분야라든가 정책 간에 있어서의 조정 기능이 누가 할 것인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환경, 주거 문제뿐만 아니고 아까 장비, 아까 김용희 선생님이 오늘 아까 그 사진을 저도 쭉 보고 설명 들으니까 제가 그 사진만 보고는 잘 모르는데 아까 새로운 게 뭐가 있는 이런 것들이 장비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우리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뭐 이거를 이런 5가지를 해라. WHO에서 권고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탈가족화와 함께 이제 지역화의 문제인데 지역화의 문제는 저는 제일 큰 게 지역 격차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기 그 지역에서 정말 독립 재정 자립도가 돼 있느냐, 돼 있지 않는 데가 80%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정부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에 대한 좋은 조도를 할 것인가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게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와 연계를 하기도 하고 조세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장기요양보험이 있으니까요. 일본은 개호보험이 있고 독일에는 이제 수발보험이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발 그 개호보험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예산을 하고 정부에서는 일부만 해줍니다. 그러게 두 개의 큰 저거는
지방자치제 재원하고 그 교보험 재원 뭐 여러 개의 모델이 있는데 이런 재원 조달에 대해서 우리도 이 통합적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장애인과 관련된다면은 이 장애가 이 장기요양 보험의 이 관련 속에서 어떻게 통합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또 있죠. 그다음에 저는 그리고 현재는 이 각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는 보조금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 서비스가.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보험이라든가 국고,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이 체계 자체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게 아까 요번 그 뭡니까 나중에 후반기에 뭐 기본 계획을 낸다는데 이런 것이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단기적으로는 지역 돌봄 기금 같은 것들도 각 지역에서 기금에 대한 그 또 형태 체계 같은 것도 만들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뭐 더 나아간다면은 아직은 뭐 좀 하지만은 이 돌봄세 같은 경우라든가 해가지고 뭐 국민으로부터 물론 그거를 받아야 되겠죠. 저는 뭐 돌봄세의 명목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납득받기는 좀 줄 것 같아요. 옛날에 효도세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든다면요. 그래서 이것도 정책 논의를 본격적으로 글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겁니다. 아까 돌봄 노동자, 돌봄 인력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양성해야 되고 그리고 있던 이 노동 조건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고 인력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통합적인 인력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하나하나가 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길게 그거는 안 하겠고 그러면 양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좀 뛰어났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단지 그 한 가지는 제가 제목을 한번 봐주시면은 지역사회 돌봄은 사회 공공성 원칙을 토대로 전 국민 돌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돌봄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 공공성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너무 중앙정부 국가의 책임으로만 넘겨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돌봄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박능우 장관께서 지금 돌봄 서비스가 나왔다는데 사실은 돌봄의 한 부분을 한 것이 더 전문화된 것이 사회 서비스예요. 돌봄은 이제 너무 이제 돌봄은 그 자체는 서로가 서로 돌보는 문제라요. 가족이 가정이 돌보고 또 지역 사회가 돌봐야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돌보는 거죠. 뺏기는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돌봄은 그게 그 뭡니까 한 방향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가운데서 돌봄의 의미가 거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이게 국가의 책임이다 할 때는 물론 예산에 대한 책임은 지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문화 하나의 이런 유대관 연대 의식 이런 것이 시민 의식 이런 그 사회 공공성의 어떤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고요. 내 동네는 내가 시킨다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서 전 국민 돌봄 보장에 있어서의 재원은 국가가 좀 더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그래서 중앙정부가 재원에 대한 것은 하되 모든 일에 대한 것은 해나가는 것은 지방정부에게 좀 더 맡겨주는 그런 걸로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